23장 최초의 러시아인들. 콘스탄티노플에 온 루스족. 자금성을 떠나서 서쪽으로 저 위대한 도시 콘스탄티노플로 다시 가볼까?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어. 비잔틴 제국은 옛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겠지. 비잔틴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 살았어.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자는 누구든 비잔틴 제국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지. 이슬람교도 전사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어. 몽골 군대도 실패했지.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은 또 다른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루스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 루스족은 콘스탄티노플의 북쪽 유럽 대륙의 한가운데에 살았어. 그들은 키가 크고 머리는 금발이고 눈동자가 푸른 바이킹 모험가들의 후손이었지. 바이킹이 영국과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중부 유럽으로 진출했던 루릭이라는 바이킹 전사가 있었단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그곳에 정착해서 작은 왕국을 세웠어. 먼저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슬라브족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단다. 그들은 이 바이킹의 후손들을 루스족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루릭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었겠지. 바이킹 사이에는 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슬라브족 사람들과 혼인을 했단다. 바이킹족 남자와 슬라브족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과 손자들이 새로운 부족을 만들고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주위의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했어. 이내 루스족은 매우 강력한 집단으로 성장했단다. 그들은 조상 바이킹처럼 뛰어난 뱃사람들이었던 루스족 사람들은 자주 배를 타고 흑해를 건너서 콘스탄티노플로 장사를 하러 갔어. 루스족은 바다 코끼리의 어금니, 벌꿀, 견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싣고 가서 비단, 유리, 은과 바꾸었어.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을 위대한 도시라고 불렀단다. 그러나 바이킹의 자손들에게도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백길은 너무도 험난했어. 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들은 수심이 얕고 온통 바위투성이인 급류였기 때문이야. 어떤 곳에서는 수심이 너무 얕아서 배를 무트로 끌어내고 땅바닥에 거대한 통나무들을 깔고 그 위로 배를 굴려서 수심이 깊은 곳까지 다시 가서 물에 띄워야 했지. 그러다 보니 콘스탄티노플까지 가는 데는 흔히 몇 주일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기도 했단다. 루스족의 족장들이 투덜거렸어. 번번이 이렇게 힘들게 배를 타고 장사하느니 차라리 콘스탄티노플을 빼앗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칼과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고 그들이 가진 배를 전부 모아 거대한 함대를 만들어서 위대한 도시를 정복하러 갔단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은 쉽게 함락될 도시가 아니었어. 그 도시는 작은 반도에 자리 잡고 있었지. 그러니까 삼면이 물로 에워싸인 도시였다는 거야. 게다가 세 개의 두꺼운 성벽이 도시를 둘러치고 있고 성벽과 바다 가장자리 사이에는 또 폭이 18m나 되는 해자가 있었단다. 도시 한쪽에는 높다란 탑들을 쌓아 올려서 궁수들이 바다로 불화살을 쏘아 날릴 수 있게 했으며 다른 한쪽에는 두 개의 탑 사이에 거대한 쇠사슬을 걸쳐서 적의 배가 도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 그러나 루스족 전사들은 반드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어찌되었건 간에 그들은 바이킹의 후손들이었어. 배를 타고 가서 싸우는 게 그들의 장기였단 말이지. 한편 비잔틴 군대는 비밀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단다. 바다에 불을 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 그들은 바다에 부어놓고 불을 붙이면 활활 타면서 멀리 번져가는 기름을 개발했던 거야. 적의 함대가 수평선에 나타나자 그들은 그 기름을 바다에 던지고 불을 붙였어. 그러자 마치 바닷물 자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엄청난 화염이 수면을 뒤덮었어. 루스족의 배들이 모두 나무로 만든 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화염을 뚫지는 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되돌아갔단다. 루스족의 역사가들은 그리스인들은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 무기를 써서 우리를 불태웠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고 썼다고 해. 루스족의 여러 군주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어느 군주는 콘스탄티노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어. 이름이 블라디미르인 그 왕자는 비잔틴 황제에게 평화의 선물을 보냈어. 그 선물이란 비잔틴 제국을 위해서 싸울 6,000명의 용맹한 전사들이었는데 뜻밖의 새로운 군대를 얻은 비잔틴 황제는 매우 기뻐했지. 그는 그 전사들을 자신의 호위대로 썼다는구나. 그때부터 루스족 병사들의 부대가 비잔틴 황제의 경호를 맡았어. 그 부대는 바랑인 호위대라고 불렸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비잔틴 제국 전체에서 그들의 용맹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
황제는 너무도 기쁘고 고마워서 이제부터는 콘스탄티노플에 장사를 하러 온 루스족들에게는 음식과 잠잘 곳과 목욕탕을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 나중에 블라디미르는 비잔틴의 한 공주와 결혼을 하고 또 동방정교회의 신자로서 세례를 받았단다. 그의 백성들도 대다수가 그의 뒤를 따라 동방정교회 신자가 되었지. 그리고 루스족의 나라는 곧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어. 이반 대제와 폭군 이반. 처음에 러시아는 한 사람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단일 국가가 아니었단다. 여러 명의 군주들이 여러 부족들을 모아서 만든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제각기 세력을 확대하려고 늘 서로 싸웠어. 블라디미르는 키예프국의 군주였어. 그는 모스크바를 비롯한 다른 강력한 소국들과 자주 전쟁을 해야 했지. 러시아는 여러 개의 소국들이 숱한 전쟁을 치른 뒤에야 지금의 거대한 단일 국가가 되었던 거야. 러시아의 여러 소국들을 마침내 하나로 통일한 군주의 이름은 이반이었어. 그는 처음에 러시아 땅에 정착했던 바이킹 침략자 루릭의 직계 후손이었단다. 후세 사람들은 러시아를 단일 국가로 만든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려서 그를 이반 대제라고 부른단다. 그러나 이반 대제의 손자는 그리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어. 그는 너무도 무시무시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폭군 이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단다. 이반 대제는 모스크바국의 군주였어. 모스크바의 군주 자리에 오른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당시 그 지방에 있던 몽골인 왕국의 지배로부터 모스크바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어. 구빌라이 칸이 죽은 뒤 거대한 몽골 제국이 여러 개의 작은 왕국으로 갈라졌다는 걸 기억하고 있겠지. 그 여러 작은 왕국들 중에서 하나가 러시아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단다. 그 왕국의 칸이 이반에게 조공을 하라고 요구했어. 러시아 땅의 진짜 지배자가 몽골이라는 것을 이반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지. 이반은 그 요구를 거절했어. 몽골의 칸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지. 조공을 하지 않으면 당장 쳐들어갈 거야. 이반이 쏘아붙였어. 마음대로 해보셔. 칸이 진짜로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 성경으로 진격했어. 이반도 그의 군사들을 모아서 맞서 싸울 채비를 했지. 그런데 칸이 군대를 돌려서 되돌아가 버렸단다. 사실 그의 군대는 이반의 러시아 군대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했던 거야. 그는 군대를 이끌고 들이닥치면 이반이 지레 겁을 먹고 돌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여 엄포를 놓았던 것이지. 이반의 군대가 몽골 군대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이제 모스크바는 몽골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단다. 이반의 다음 과제는 러시아의 여러 소국들을 정복해서 그에게 충성을 바치게 하는 일이었어. 그는 키예프국을 비롯한 비교적 큰 소국들을 점령해서 그 군주들을 물러나게 한 다음 그에게 충성을 바칠 인물들을 지방관으로서 그 자리에 앉혔단다. 그는 모스크바를 통일된 러시아의 수도로 삼았어. 모스크바의 한가운데는 크렘린이라는 오래된 요새가 있었어. 이반 대제는 그 크렘린 주위에 튼튼한 벽을 쌓고 또 유명한 건축가를 시켜서 그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 채 지었어. 그는 크렘린 안에 있는 궁궐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업무를 보았지. 지금도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이고 크렘린은 여전히 러시아 정부의 본부로 남아있단다. 이반 대제는 러시아의 위대한 국왕이었어. 그러나 그의 손자인 폭군 이반은 악행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었단다. 폭군 이반이 국왕이 되었던 무렵에 모스크바 사람들은 그 도시를 제3의 로마라고 불렀다는구나. 로마 제국과 콘스탄티노플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성대하고 중요한 도시라는 뜻이었지. 제3의 로마를 통치하는 사람은 그만큼 위세가 강력한 인물이었지. 실제로 폭군 이반의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던 동안에 모스크바의 지도층 인사들은 자연의 이치로 볼 때 왕도 다른 모든 인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힘은 가장 높은 신과 맞먹는다 라고 말했단다. 폭군 이반은 자신을 차르라고 불렀어. 이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이사르와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고대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만큼이나 강력한 군주임을 과시하려고 했지. 처음에 그는 러시아를 더욱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의 권력을 사용했어. 그런데 이반이 끔찍이 사랑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러고 나서 이반은 정신이 이상해졌고 머리털과 수염이 빠지기 시작했지. 그는 그에게 충원하는 신하들을 배신자로 몰아서 처형했어. 그리고 특별 비밀 경찰을 만들어서 차르의 모반을 일으킬 혐의가 있는 자들을 색출하게 했단다. 이 비밀 경찰은 검은 안장과 검은 고삐를 단 검은 말을 타고 다녔지. 그들은 모두 빗자루와 개의 머리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다녔는데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을 개가 냄새를 맡듯이 찾아내서 빗자루로 쓸듯이 제거한다는 뜻이었다는구나.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정작
가장 못된 자들이었어. 그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땅과 집을 빼앗고 창고에서 재물을 약탈하고 반항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집을 불태워버렸어. 이반이 그 같은 악행을 직접 지휘했던 적도 덜어 있었다고 해. 어느 마을에 배반자들이 숨어있다고 비밀 경찰이 그에게 말하자 이반은 그 마을 사람 전부를 죽여 없애라고 명령을 내렸어. 마침내는 동방 정교회의 대주교가 그의 잔악한 행위를 꾸짖었어. 그러자 이반은 그의 성당을 약탈하고 대주교의 옷을 벗겨서 눈보라가 치는 벌판으로 내쫓았다는구나. 이반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어. 러시아의 귀족들은 그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차르가 되기를 원했지. 그러나 이반은 왕좌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어. 어느 날 그는 러시아의 장례를 놓고 아들과 말다툼을 했어. 어느 순간 이반은 너무도 화가 나서 지팡이로 아들을 내리쳤어. 그 지팡이는 끝에 쇠를 박은 묵직한 떡갈나무 지팡이였는데 아들은 그 지팡이에 정수리를 정통으로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단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차린 이반은 크렘린의 가장 높은 탑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 그러나 신하들이 마침내 뒤에서 붙들었지. 폭군 이반은 그 뒤를 검은 옷을 입고 지냈대. 밤이면 흐느끼고 신음하면서 궁궐 안을 돌아다녔다는구나.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하늘에 나타난 혜성을 보고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했대.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어. 이반 대제의 손자인 그가 죽자 바이킹 침략자 루릭이 세웠던 왕조도 종말을 고했단다.